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식품위생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정의를 저희들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어떤 감염병들, 예를 들어서 경구 감염병이라든지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존을 하면서 변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변질될 때 바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후 강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이제 경화가 되겠죠. 이 상태가 조금 움직이면서 좀 진행이 되면서 자기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자가용해가 일어난다. 그 이후에 부패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 부패도 여러 가지도, 예를 들어서 이 식품 변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보존법, 즉 건조를 통해서 냉동, 냉장, 그다음에 가열, 밀봉, 통조림법, 조사살균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화학적 보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김치처럼 어떤 절이는 그런 부분, 또는 보존제를 첨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화학적 보존 방법에서는 훈연법과 훈정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품을 제조하면서 또는 식품의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식품 위의 어떤 내용물을 첨가를 하고 혼합을 하고 침윤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료를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존료를 넣는 목적은 뭡니까? 식품이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료를 넣고, 더더욱이 신선도를 또 오랫동안 보존해서 영양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이 바로 보존료가 됩니다. 이 보존료의 종류로서는 디히드로초산이나 소로빈산, 안식향산,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보존료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보존료들이 사실은 몸에 그다지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로빈산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빈산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트에 가 보시게 되면은 이그 어묵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진열되어 있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시면 어떤 또 내용들은 소르빈산 칼륨, 즉 소르빈산이라는 것이 합성 보존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량으로 우리가 이런 소로빈산을 먹게 되면은 그 설사라든지, 그죠? 체중 감소하는, 그죠?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안식향산이라든지 안식향산 나트륨은 주로 어느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라든지, 그죠? 콜라, 바카스 같은데 예전에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향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가 않죠. 그래서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존료를 넣느냐면 안식향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 2011년까지 이제 지금까지 잘 사용되어 왔던 이런 안식향성 나트륨을 최근에 들어서 빼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해성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유해성 때문에 안식향성 나트륨 같은 것들을 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안식향성 나트륨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느냐면 좋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노화를 촉진하고 강경변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원인이 또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2011년도 이전의 바카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안식 향상 나트륨이 한 70mg 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바카스의 성분을 보게 되면 안식 향상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식 향상 나트륨은 뭐다? 방부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존료,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런 식품을 보존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무독성 만성 중독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그저 좀 촉진시키고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하지만 식품 보존을 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한 이러한 보존료에는 식품 보존은 확실히 해야 되지만 식품에 변화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변형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에는 보존료 말고도요 살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살균제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식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좋지 않는 부패균의 원인균 이런 균들을 사멸시키는 그러한 성분의 식품이 어떤 성분의 물질이겠죠. 그래서 식품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균이라든지 감염병균 등을 사멸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것인데 식품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이 바로 살균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살균제 하면 알고 계시는 것이 표백분, 자염수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에 의한 어떤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뭐죠? 여기 보시면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소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가 되겠고 또 식품이 좀 이쁘게 보이고 맛이 맛깔스럽게 보이게 하는 착색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손실된 색을 복원하거나 식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사용되는 색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착색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미료 그죠? 요새 흔히 이제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MSG 같은 것들 이 조미료죠. 그래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그런 물질이 조미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미료, 당질 위의 감미를 좀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재료인데 예, 물론 영양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들 사카린 대표적인 설탕 말고도 사카린이라든지 아스파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 그 감미료인데 이 아스파탐은 좀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콜라 같은 데도 콜라 중에서도 다이어트 콜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뭐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콜라 거기에 이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지 않느냐면 이 아스파탐이 체내에 분해가 되면은 이 메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이 먹게 되면은 그죠? 체내에 이제 분해가 되면 메탄올이 그죠? 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이 메탄올 생성 이 메탄올은 어떠한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눈에 있는 시신경 있죠. 시신경의 어떤 신경계에 영향을 굉장히 줘서 시력을 굉장히 좋지 하게 한 그런 심지어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아주 큰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탄올입니다. 이러한 메탄올을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아스파탐이다. 아스파탐은 여러분들 다이어트 콜라에 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썹 제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고속도로 여러분들 음, 그 휴게소 같은 데도 해썹이 지정된 업소다. 이렇게 광고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 것을 어, 자주 보게 됩니다. 해썹 제도가 뭐냐?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 전 계통이죠.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각각 공정별로 분석해서 중점 관리하는 위생 관리 제도다. 그래서 각각 공정별로 여기서 공정별로 분석을 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식중독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라든지 또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 그 공정별로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그 원인과 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해습 제도입니다. 이런 해습 제도의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성에 있죠. 이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죠?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좀 지니게 할 수가 있겠고 식품 산업의 과학화 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닌 제도가 바로 이런 해썹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 위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의, 그다음 그와 관련된 감염병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총 모든 단계에서 그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 관리하는 해썹 제도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름철이나 또는 해당되는 계절에 많은 어떤 질병이 또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식중독입니다. 이런 식중독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중독은 뭐냐? 요게 그 정의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식품이라든지 물이 매개로 해서 이 물이 매개로 해요 발생하는 그러니까 식품이라든지 물을 매개로 해서 즉 물을 접해서 발생되어지는 질병이 식중독인데 식중독의 주 증상이 어떠느냐 보시면 급성 위장염이라든지 또는 신경장애 같은 중독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식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된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이라든지 물에 들어가 있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급성 위장염이나 신경장애 같은 중독 증상이 발생하느냐. 즉, 식품이나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또는 화합물질이라든지 또는 유독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중독 하지만 이 식중독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게 되면 식중독의 분류를 보면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식중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연상에 있는 독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식중독, 또 화합물질에 의해서 또는 곰팡이 독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식중독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중독에 대해서 각각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에는 역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염형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독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감염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자체가 식중독 그러니까 세균 그 자체가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감염형이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세균 그 자체가 식중독 원인이 되는 것이 감염형이고, 그 다음에 독소형이라는 것은 세균 자체가 아니라 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독소형 식중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감염형이라는 건 세균 자체가 체내에 들어와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것이 감염형이고, 독소형은 세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세균 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분비하는 어떤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독소형 식중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감염형과 독소형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식중독의 역학적 특성과 발생 현황, 그 식중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생 현황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식중독은요 급격히 집단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이 되는 어떤 매개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접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급격히 발생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발생 지역은 상당히 국한되어진다. 그리고 식중독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중독은 세균성, 자연독, 화합물질, 곰팡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60% 이상이 이 세균성 식중독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다. 특히 그 원인균으로 보시면 병원성 대장균이라든지 황색 포도상구균, 살모넬라 같은 그러한 균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지만은 이런 대부분이 세균성 식중독이지만 바이러스에서 발생이 요즘 최근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식중독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겨울철에 특히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일반적으로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감염성이 없죠. 즉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강하고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식중독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발생 지역이 국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격히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 예, 이런 식중독 중에서도 세균성 식중독이 60% 이상이 발생되어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 60% 이상이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바이러스형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대부분 바이러스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강하고 2차 감염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이어서 이제 세균성 식중독하고 그러면 소화계통 감염병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